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잠든 여성의 스커트 안쪽을 노골적으로 훔쳐보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폰 주우려고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사람 참 예민하시네. 실수인 척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남자는 되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성이 차갑게 경고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고의로 스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감히?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라는 사실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KTX 특실에서 건드린 여자가 그저 몸매 좋은 재활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시안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무에타이 선수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의 피를 나눈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처절한 참교육으로 바뀌는 순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발 서울행 KTX 특실 객차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이지수는 하루 종일 진행된 스포츠 재활 세미나의 피로감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특실 안에 평화롭게 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민준이 잠든 지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의 시선이 지수의 블라우스 가슴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지수의 다리 라인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몸매는 끝내주는데 이런 몸으로 누굴 고친다는 거야? 김민준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준이 일부러 손가락 힘을 빼며 폰을 지수의 발치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하필 지금 떨어뜨리네. 김민준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줍는다는 핑계로 고개를 지수의 다리 쪽으로 바짝 가져갔습니다. 김민준의 시선이 지수의 무릎 위 스커트 안쪽을 노골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가 눈을 뜨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 눈빛, 뭐 하시는 겁니까? 지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민준이 폰을 주워들며 태연하게 일어났습니다. 뭘 보긴 뭘 봅니까? 폰 떨어뜨려서 주웠구만. 사람 참 예민하시네. 김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지수를 째려보았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죠. 폰 줍는 척하면서 어딜 훔쳐보시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어깨를 돌리며 지수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아이고, 실수. 미안하게 됐네요. 김민준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재빨리 김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일부러 부딪혔죠. 이거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신고하겠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신고? 당신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어디서 감히 함부로 손을 대. 김민준이 고함을 지르며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특실 안의 다른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여성 승객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김민준의 오만한 태도에 눈살만 찌푸릴 뿐 침묵을 지켰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몰래 카메라를 켜고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뒤를 돌아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찍었어? 당장 그거 안 지워. 김민준이 뒷자리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남성이 놀라며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민준이 남성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니, 내 핸드폰을. 젊은 남성이 부서진 폰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이때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승무원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 지금 내가 피해자요, 내가. 이 여자가 멀쩡한 사람 빤히 보더니 시비를 걸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절 훔쳐보고 방금은 고의로 몸까지 부딪혔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이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승무원 양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이 KTX 단골인 대형 로펌 대표시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신 바로 소송감이야. 똑바로 해. 김민준이 승무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협박했습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지수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말 안 통하네요. 다음 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지수가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 이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희롱 발생, 대전역 하차. 김민준이 지수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꼴 좋네. 찔리는 게 있으니 내빼는 거지. 앞으론 주제 파악 좀 하고 함부로 남자한테 덤비지 마시지. 지수가 김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KTX가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가방 끈을 단단히 매며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전역 플랫폼에 KTX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메고 먼저 내렸습니다. 김민준이 억지로 끌려 나오듯 지수 뒤를 따랐습니다. 이봐요. 지금 나 잡으려고 따라 내린 겁니까? 진짜 끝까지 가시겠다 이거지? 김민준이 지수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입꼬리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아.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날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 수준 충분히 봤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어요. 이때 KTX에서 내린 젊은 남성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수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아까 그 일 때문에 신고하시려는 거면? 네, 맞아요.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인간이 제 폰은 부쉈지만 제가 미리 클라우드에 영상을 백업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지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민준이 이 대화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 아, 너 이 자식.
당장 그거 안 지워. 김민준이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당장 영무실 가서 경찰 부를 겁니다. 지수가 영무원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목과 손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이, 김민준. 한 사내가 김민준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형님들, 여기입니다. 여기. 두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와 지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남성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민준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가 지수를 보며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지금이라도 그 영상 지우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김민준이 지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지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요? 지수가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하긴.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덤빈 값이지. 쓴맛 좀 보라고. 한 사내가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우리 민준이가 뭘 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좋은 말 할 때 그냥 덮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다른 사내도 팔짱을 끼며 지수를 위협했습니다. 맞아. 괜히 객기 부리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지? 김민준과 두 사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태준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김민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민준이 지수의 어깨를 민 팔목을 이태준이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김민준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안 나? 이 새끼는 또 뭐야? 김민준이 반대편 주먹을 이태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태준이 간결한 동작으로 김민준의 팔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비명이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내 팔! 내 팔! 김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내가 동시에 이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첫 번째 사내가 주먹을 날렸지만 이태준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이태준의 옆구리를 향해 발을 올렸습니다. 이태준이 사내의 발목을 잡고 돌려 넘겼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단 5초 만에 두 사내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플랫폼 위의 승객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팔을 부여잡고 이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영무원과 경찰관들이 플랫폼으로 뛰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사이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다들 멈추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태준이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육군 중령 이태준입니다. 신분 확인하십시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중령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에? 이태준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이 KTX 객실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자가 현행범입니다. 이태준이 바닥에 쓰러진 김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피해자인 제 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하려던 공범들입니다. 전부 연행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태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 이태준이 지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응, 난 괜찮아. 김민준이 바닥에서 이태준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 경찰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이 부러진 팔을 붕대로 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대기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며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 박성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저 좀 빨리. 아, 팔 아파 죽겠네. 여기서 당장 꺼내주세요. 변호사가 김민준을 진정시키며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자자, 진정하시고. 우선 제 의뢰인이 피해자인 부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KTX에서 찍혔다는 그 영상. 그거 명백한 불법 촬영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 동의도 없이 함부로 카메라 들이댄 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저쪽 아가씨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요. 이태준이 팔짱을 끼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세상을 참 편하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이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희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이 네 가지 혐의 하나도 빠짐없이 정식 조사받기를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이태준을 째려보았습니다. 지금 군복 입었다고 민간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게 정상입니까? 우리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김민준의 붕대 감은 팔을 가리켰습니다. 이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저도 절차대로 군검찰과 헌병대에 정식 보고 올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보고 말입니까? 군인 가족에 대한 민간인 특수 협박 및 보복 위협 건. 이걸로 말입니다. 이태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보고서 접수할까요?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가 대기실 밖으로 나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태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707 특임대 소속이십니까? 이태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던 일로 하죠. 김민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수임료 2배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변호사가 말끝을 흐리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씨 성희롱, 폭행,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준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이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이 김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폭 2명도 별도 조사실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김민준이 끌려가면서 이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아, 이태준, 너 두고 봐. 이걸로 절대 안 끝나.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군발이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라고. 이태준이 김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앞으로는 어딜 가서든 그 더러운 손 함부로 놀리지 마라. 1시간 후 이태준과 지수가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남매를 비쳤습니다. 이태준이 지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친 데는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오빠.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서울 올라가. 새로 일 시작해야 하거든. 이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국가대표 유망주 재활치료를 맡게 됐어. 에이펙스 재활센터라는 곳이야. 이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에이펙스 센터? 응. 왜 그래? 오빠. 표정이. 지수가 이태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티 TMQ. 이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센터 원장 말이다. 닥터 황이라는 작자. 그 사람 뒷얘기가 좀 안 좋아. 군 내부 정보망에 이상한 소문이 돈 적이 있어. 안 좋은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 아직 팩트 체크가 끝난 게 아니라서 자세히 말해줄 순 없어. 아무튼 무조건 조심해. 지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별일 있겠어? 난 그냥 내일 재활치료만 잘하면 되지.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무조건 바로 연락해. 알겠어. 두 남매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이태준이 지수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급한 건이다. 에이펙스 재활센터 그리고 원장 닥터 황. 이자에 대해 샅샅이 다시 조사해줘. 이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 센터 거쳐간 선수들 기록, 치료 내역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태준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KTX에서 시작된 일은 끝났지만 새로운 위험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멀리서 서울행 KTX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내일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에이펙스 스포츠 재활센터.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지수가 가방을 메고 센터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무슨 호텔 로비 같네. 지수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로비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수족관과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수 선생님 맞으시죠?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호사 김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유진이 지수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지수 선생님께서 특별히 맡아주실 환자분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유망주 박지훈 선수예요. 두 사람이 재활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치료실 침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지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이지수 재활치료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박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지훈이 어깨와 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 저도 미치겠어요. 이 어깨 근육이랑 등 전체가 그냥 쑤시고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 콕 집어 말하기 힘든 그런 통증이 계속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하다 생긴 근육통이겠거니 했는데 밤에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히 닥터 황 원장님한테 그 주사를 맞고 온 날 밤에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박지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히 닥터 황 원장님께서 주사를 놓아주신 날 밤에는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사요? 그게 무슨 주사인데요? 무슨 빨리 낫게 해주는 특별 처방이라고만 하셔서 박지훈이 팔뚝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낫는 주사라고 했는데 그걸 맞고 나면 그날 밤부터 통증이 말도 못하게 심해져요. 막 근육이 멋대로 뒤틀리고 경련까지 일어난다니까요. 지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주사를 맞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그냥 운동선수들 흔히 겪는 뻐근함? 딱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지옥같이 아프진 않았다고요. 지수가 박지훈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약물 처방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이상하네. 처방이 왜 이렇지?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가요? 뭐 잘못됐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근육 재활에는 이런 약물을 쓰지 않아요. 성분도 그렇고 투여량이. 이건 좀. 지수가 차트의 약물 투여량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진짜 이러다 선수 생명 끝장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주사 말고. 박지훈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사 말고 제가 수기 치료부터 해볼게요. 약물은 제가 좀 더 확인을. 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치료실 문이 열리며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지수 선생님이시군요. 저는 이 센터 원장 닥터 황입니다. 닥터 황이 지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수가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닥터 황이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선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아직 좀 아파요, 원장님. 그래요? 오늘도 특별 주사 맞아야겠네요. 닥터 황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사무실로 잠깐 오시겠어요? 지훈 선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수가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닥터 황의 사무실은 센터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닥터 황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내가
이 센터에서 특별 관리하는 환자입니다. 특별 관리라 하시면, 네, 말 그대로죠.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국가대표 유망주예요. 일반적인 치료로는 어림도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닥터 황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수 선생님은 내가 지시한 처방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닥터 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환자가 그 처방 때문에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닥터 황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지수 선생님은 재활사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알겠어요? 지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닥터 황의 태도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박지훈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닥터 황이 지시한 주사 처방을 건너뛰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익숙한 수기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자, 힘 쭉 빼세요. 그렇죠. 어깨 힘 빼고 천천히 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지수가 박지훈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네. 훨씬 부드러운데요? 와, 아까보다 덜 아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덜 아파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오늘은 주사 없이 이것만 하고 집에 가서 푹 쉬어보세요. 그날 밤 박지훈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훈인데요. 와, 정말 신기해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왜요? 혹시 또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밤에 통증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닥터 황의 주사가 박지훈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주사가 뭐길래 무슨 약물을 쓰고 있는 거야?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수가 센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접속해 박지훈의 상세 차트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닥터 황이 관리하는 특별 환자들의 정보는 최고 보안 등급이었습니다. 젠장, 막아놨네. 아니, 일개 환자 차트를 왜 이렇게까지 꽁꽁 숨기는 거야? 이상해. 너무 이상해. 지수가 의료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 날 박지훈에게 투여할 예정인 주사기들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주변을 살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박지훈의 이름이 적힌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박지훈, 찾았다. 이게 내일 쓸 주사구나. 이게 뭔지 내가 꼭 알아내야겠어. 지수가 작은 샘플통에 주사기 내용물을 조금 옮겨 담았습니다. 그녀는 샘플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지수는 오빠 이태준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닥터 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던 그 말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 정말 뭔가 끔찍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지수가 가방 속 샘플통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통 안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지수가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이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쪽이야.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태준이 지수 맞은편에 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져왔어? 샘플.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응, 이거야. 박지훈 선수한테 투여하기 직전의 주사 내용물. 오빠 말대로 몰래 빼돌렸어. 이태준이 샘플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군 병원 통해서 바로 정밀 분석 맡길게. 며칠 걸릴 거다. 고마워, 오빠. 이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닥터 황, 그 인간 뒤를 캐다가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 뭔데 그래. 최근 몇 달 사이에 해외 제약사 관계자들하고 수상한 접촉을 계속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지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해외 제약사라고? 그게 왜? 응. 그것도 정식으로 허가도 안 난 임상시험용 약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악질적인 곳들이야. 이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이거 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료사고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 절대 튀는 행동하지 말고 조심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오빠, 혹시 박지훈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피해를 본 건? 그건 샘플 분석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일단 섣불리 파고들지 마. 이태준이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그만둬. 알겠지? 다음 날 아침 에이펙스 재활센터. 지수가 평소처럼 박지훈의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실에는 박지훈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김유진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지수 선생님, 오늘부터 업무가 좀 바뀌셨어요. 업무가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닥터 황 원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라. 오늘부터는 지하 1층 물리치료실 가셔서 기구 관리 업무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지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박지훈 선수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다른 선생님이 맡으시기로 했습니다. 김유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방금 막 통보받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지수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오래된 운동기구들과 청소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이게 지금 나보고 창고 관리나 하라는 거잖아. 지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지수가 센터 뒤편 정원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새로 오신 이지수 선생님 맞으십니까? 지수가 고개를 들어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재활치료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정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지수가 정민호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닥터 황 원장님, 그 인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지수 선생님께서 꼭 아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날 저녁 센터 근처 작은 술집. 지수와 정민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닥터 황, 그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꽁꽁 숨기는 걸 보니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인간. 승인도 안 난 불법 약물을 우리 센터 선수들한테 몰래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실험이라고요? 사람 몸에다가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선수들 몸을 담보로 신약 임상시험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수들은 자기가 실험 대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우린 그냥 돈벌이 수단, 실험용 쥐 신세였던 겁니다. 정민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눈치채고 닥터 황한테 정식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이 지하 창고로 밀어내더군요. 지금은 보시는 대로 거의 자빌이나 떠맡고 있습니다. 지수가 정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지훈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피해를 봤나요? 셀 수 없이 많죠. 몇몇은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근육마비, 신경계 손상, 선수 생명이 끝장난 친구들도 있어요. 정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닥터 황 그 인간이 국내 최대 스포츠 에이전시랑 한통속이라 모든 진료 기록을 완벽하게 감춰버렸습니다. 증거는 있으신 거예요? 닥터 황 사무실에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 처분했다고 거짓말한 선수들의 진짜 차트가 전부 들어있어요. 지수가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 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이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태준의 전화였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지수야, 너 지금 어디야? 분석 결과 나왔어. 나 지금 센터 근처 술집에 동료 선생님이랑 잠깐.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 30분 후 이태준이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가 이태준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 제 친오빠예요. 정 선생님, 이쪽은 이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샘플 분석 결과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야. 뭐가 나왔는데 그래. 국내에서는 사용 승인은커녕 반입조차 금지된 강력한 신경마비 독소가 검출됐어. 지수와 정민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치료제가 아니야. 고의로 근육과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라고. 정민호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이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선수들의 부상을 고의로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 악마 같은 놈. 이태준이 정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뻔하죠. 돈 때문입니다. 특정 선수를 고의로 망가뜨려서 중요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승부 조작에 이용하는 거죠. 지수가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금고,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오늘 밤 야간 경비가 가장 느슨한 틈을 타서 저랑 같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태준이 지수를 말렸습니다. 지수야, 안 돼. 너무 위험해. 그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니야, 오빠.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을 다른 선수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밤에 갈게요. 제가 꼭 가야겠어요. 그날 밤 11시 에이펙스 재활센터. 지수와 정민호가 센터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CCTV 다 찍혀요.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정민호가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닥터 황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가 사무실 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비상용으로 미리 복사해둔 마스터키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설 경비업체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당신들 뭐야? 뭐 하는 거야? 한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지수와 정민호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지수와 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 봐라. 야밤에 도둑고양이들이네. 당장 경찰 불러. 한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지수가 정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 선생님, 여긴 제가 맡을게요. 어서 계단으로 뛰세요. 아니, 이지수 선생님 혼자 두고 어떡해. 괜찮다니까요. 어서요. 잡히면 끝장이에요. 빨리. 정민호가 망설이다가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경비원이 정민호를 쫓으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비켜? 그쪽은 못 가죠. 첫 번째 경비원이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손목. 경비원이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뒤에서 지수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지수가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윽. 경비원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다시 일어나 지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수가 그의 주먹을 피하며 무릎으로 그의 배를 올려찼습니다. 크억. 경비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진 격투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경비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지수가 거친 숨을 고르며 닥터 황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알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427. 조심해. 지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 4, 2, 7. 띵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과 계약서가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파일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센터 전체에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B-, B-, B-. 지수가 서둘러 남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수가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센터 정문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후, 이제 시작이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수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센터 1층 로비. 닥터 황이 경찰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 맞습니다. 범인이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 기밀 자료를 훔치려고 침입했어요. 막으려던 우리 경비원들까지 폭행했다고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모두 봉쇄하세요.
이때 센터 정문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에이펙스 재활센터 제보받고 왔습니다. 한 기자가 닥터 황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닥터 황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기자들은 또 왜 온 거야? 누가 불렀어? 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 손들어. 경찰관이 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기자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찍으십시오. 제가 내부 고발자 이지수입니다. 기자들이 모두 지수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에이펙스 재활센터에서 벌어진 추악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닥터 황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거 완전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도둑이라고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인지 아닌지는 이 가방 안의 증거물들이 말해줄 겁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곳 원장 닥터 황이 장래가 유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해 왔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해외 제약회사와 짜고 선수들을 사람도 아닌 실험용 쥐로 이용한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 가방 안에 닥터 황이 숨겨둔 선수들의 원본 차트와 검은 계약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지수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심지어 불법 승부 조작에 가담해 특정 대회 출전을 막으려고 멀쩡한 선수를 고의로 망가뜨린 기록까지 있습니다. 닥터 황이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하십시오. 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절도범의 폭행범입니다. 어서요. 이때 센터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육군 중령 정복을 입은 이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이태준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은 군인 아닙니까? 육군 정복인데 왜 여기에? 이태준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육군 중령 이태준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군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자료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닥터 황이 해외 제약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해외 차명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태준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총 50억 원 상당입니다. 닥터 황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날 모함하려고. 다들 작당한 거라고. 경찰관이 닥터 황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닥터 황 씨, 불법 임상시험 교사 및 특경법상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난 억울해. 안 돼. 닥터 황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경찰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메디컬 게이트가 이곳 현장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태준과 지수가 센터 밖 주차장에서 마주 섰습니다. 수고했다. 이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뒤에서 다 도와줘서 가능했지. 고마워.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태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이게 끝이 아니다.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 뭐라고? 또 뭐가 남았는데? 네가 가져온 그 약물 샘플, 그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봤는데 이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하고 연결고리가 나왔어.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무기 밀매 조직이라고? 그래. 바이퍼라는 코드명을 쓰는 놈들이야. 공교롭게도 내가 그놈들 소탕하는 작전 총책임자거든. 이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작전명 쇄도우 바이퍼. 며칠 뒤면 바로 출동해야 해. 지수가 이태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그거 많이 위험한 작전이야? 조금. 이태준이 지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덕분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어. 고맙다. 내 동생. 멀리서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닥터 황의 비리는 끝났지만 더 큰 악의 뿌리는 바다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한미연합작전 지휘소 회의실 스크린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정복 차림으로 브리핑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쇄도우 바이퍼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앉은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이태준을 주목했습니다. 이태준이 레이저 포인터로 섬을 가리켰습니다. 목표는 바이퍼라는 코드명을 사용하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입니다. 한미군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태준 중령, 이 바이퍼라는 조직, 그저 그런 무기상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라도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태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약물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스포츠 의료 비리 사건과 연결된 불법 생화학 약물을 이들이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군 소령이 질문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무기 밀매가 아닙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이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바이퍼는 3일 후 자신의 사유섬에서 전 세계 테러 조직들을 대상으로 신형 생화학 무기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태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제 임무는 경매의 무기 구매자로 위장 잠입하여 생화학 무기 샘플을 확보하고 바이퍼의 핵심 서버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미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작전지에서 현지 NIS 정보원과 합류, 임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태국 푸켓 인근 해안가 작은 무에타이 수련원에서 지수가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집중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팍, 팍, 팍. 지수의 주먹과 발이 샌드백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태국인 트레이너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스 지수, 오늘은 정말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너무 무리해요. 지수가 샌드백을 붙잡고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쿤 솜차이. 저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대체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한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지수가 복싱 글러브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일하던 곳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 솜차이가 지수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저 바다를 보는 게 최고입니다. 저기 언덕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슴이 뻥 뚫릴 겁니다. 지수가 수련원 밖으로 나와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 섬은 뭐지?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태국 파타야의 한 허름한 바. 이태준이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이태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김 사장님 되십니까? 이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님이시군요. 기다렸습니다. 앉으시죠. 박 과장이라 불린 남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NIS 정보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출입증 준비됐습니다. 박 과장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이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일본인 무기 딜러 야마다 타로. 이걸로 위장하시면 됩니다. 이태준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경매 일정은 어떻습니까? D-데이는 내일 오후 2시. 파타야 남쪽 선착장에서 보트가 출발합니다. 거기서 그때 봐 창문 너머에서 빨간 레이저 점이 박 과장의 이마에 떠올랐습니다. 이태준이 박 과장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박 과장, 엎드려.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과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바 안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이 박 과장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정신 차려요. 박 과장. 박 과장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듣고 있습니까?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배신자라니. 누구요? 누가 배신했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노출됐습니다. 박 과장이 이태준의 손에 출입증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출입증만이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박 과장. 박 과장이 눈을 감으며 축 늘어졌습니다. 이태준이 박 과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전 지휘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중령, 지금 즉시 작전 취소 명령이다. 당장 기지로 복귀하도록. 이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박 과장이 남긴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태준이 발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파타야 남쪽 선착장. 이태준이 야마다 타로라는 가짜 신분으로 작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보트에는 다양한 국적의 남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기 구매자들인 듯 했습니다. 보트 선장이 엔진을 시동하며 말했습니다. 자자, 주목들 하쇼. 바이퍼 섬까지는 2시간 걸릴 거요. 그때까지 다들 편히 쉬시라고. 이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적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시각 지수가 머물던 수련원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작은 보트 한 척이 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그 섬인가? 지수가 쌍안경을 들고 섬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섬 주변에 여러 보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행사라도 하는 건가? 지수는 그것이 자신의 오빠가 목숨을 걸고 잠입하려는 위험한 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두 남매를 같은 바다에 이끌어 놓았습니다. 바이퍼의 사유섬,
오후 3시 섬 중앙의 거대한 저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무기 거래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야마다 타로라는 가짜 신분으로 경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장 앞 무대에서 바이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동남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이 경매장을 찾아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바이퍼가 손을 들자 부하들이 작은 상자를 무대 위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무기, 최신 신경마비 독소입니다. 단 한 방울. 이 소량만으로도 도시 하나를 마비시킬 엄청난 효과를 보장하죠. 이태준이 상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선수들에게 투여된 그 독소구나. 바이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가격은 1천만 달러입니다. 이 놀라운 물건을 가질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1,200만. 한 아랍 남성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1,500만. 러시아 억양의 남성이 응수했습니다. 이태준이 경매가 진행되는 틈을 타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경비원이 이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끝입니다. 이태준이 경비원 옆을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그의 목 뒤를 가격했습니다.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놀라며 무전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태준이 그의 손목을 비틀며 기절시켰습니다. 이태준이 경비원의 키카드를 가져가며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지하 벙커는 이쪽이겠어. 지하 1층에 도착한 이태준이 키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서버실과 무기 저장고가 보였습니다. 이태준이 메인 서버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소형 해킹 장비를 꺼내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추출 시작. 컴퓨터 화면에 파일들이 빠르게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국 해안가 수련원. 지수가 새벽 5시부터 해변에서 무에타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먹과 발이 허공을 가르며 연속 동작을 펼쳤습니다. 핫, 핫. 지수의 기합 소리가 조용한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 섬 쪽에서 희미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타타타타. 지수가 동작을 멈추고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총소리, 분명히 총소리였는데 잠시 후 작은 폭발음도 들려왔습니다. 쿵.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저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바이퍼 섬 지하 벙커에서 이태준이 데이터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리 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완료됐어. 이태준이 서버실을 나오려던 순간 복도에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B-B. 침입자 발견. 지금 당장 지하 벙커를 봉쇄해. 스피커에서 바이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준이 복도를 달려 계단으로 향했지만 이미 철문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젠장. 복도 반대편에서 중무장한 용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꼼짝 마. 용병들이 이태준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이태준이 연무기 저장고로 몸을 던졌습니다. 타타타타. 용병들의 총격이 벽을 갈겨댔습니다. 이태준이 저장고에서 권총을 집어들고 용병들에게 응사했습니다. 탕, 탕. 첫 번째 용병이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두 번째 용병이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이태준이 연기 수류탄을 던져 시야를 차단한 후 용병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준이 한 용병의 목을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용병이 칼을 휘둘렀지만 이태준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용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용병들이 몰려왔습니다. 이태준이 계속 싸웠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쾅! 한 용병의 총알이 이태준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이태준이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포기해. 넌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이태준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연기 수류탄을 던지고 환기구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건물 옥상으로 나온 이태준이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다까지 가는 길은 모두 용병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이태준이 해안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m 아래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용병들이 옥상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옥상 끝에 섰어. 이태준이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 그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이태준이 바다에 떨어지며 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해안가에서 수련을 마친 지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헤엄쳐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 저기, 지수가 즉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헤엄쳐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피투성이가 된 남자였습니다. 지수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맞잖아. 세상에, 오빠, 이태준이었습니다. 지수가 의식을 잃어가는 이태준을 붙잡고 해안으로 헤엄쳤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지수가 이태준을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오빠, 이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피가. 이태준이 주머니에서 메모리 칩을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이거 받아. 이것만 가지고 당장 저기 수련원으로 도망쳐. 어서. 뭐라고? 지금 오빠 혼자 두고 나더러 도망가라고? 오빠도 같이 가야지. 일어서 봐. 어서. 안 돼. 저놈들한테 같이 잡혀. 넌 빠져나가야 해. 어서. 그때 해안 쪽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퍼의 용병들이 보트를 타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용병들이 해변에 상륙하며 자동 소총을 겨눴습니다. 거기서 꼼짝 마. 더 이상 움직이면 쏜다. 한 용병이 이태준과 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타타타타. 총알들이 남매 주변 모래사장을 갈겨댔습니다. 지수가 이태준을 끌어안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총 들었어. 어떻게 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꽉 잡아. 이제 둘 다 살아서 도망가야 해. 용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바위 뒤에서 지수가 이태준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용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 내 말 잘 들어. 너 혼자라도 이 칩 가지고 도망가. 어서.
이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혼자 여기 버려두고 나더러 도망가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태준이 권총을 꺼내며 탄알집을 확인했습니다. 탄환이 3발 남아 있었습니다. 젠장, 3발밖에 없네. 내가 저놈들 시선 끌 테니까 넌 무조건 뒤로 물러서 있어. 이태준이 바위 뒤에서 몸을 내밀어 용병들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탕, 탕, 용병 한 명이 어깨를 맞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으악, 나머지 용병들이 엄폐물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이태준이 지수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아, 지수야, 이거 내 응급 처치 키트야. 옆구리, 피가 너무 많이 나. 빨리 지혈 좀 해줘. 지수가 가방을 열어 거즈와 지혈제를 꺼냈습니다. 이태준의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피가 멈추질 않아. 어떡해. 꽉 누를게. 아파도 조금만 참아. 지수가 거즈를 이태준의 상처에 대고 꽉 눌렀습니다. 이태준이 고통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병들이 다시 접근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왔다. 10m 앞에 있어. 양쪽으로 포위해. 저놈들 도간에 든 쥐야. 용병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준이 마지막 탄환을 발사하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이놈들한테 달려들어서 시간이라도 벌게. 그 틈에 넌 데이터 칩 가지고 무조건 저기 수련원 쪽으로 뛰어가. 알았지?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수가 이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난 절대 못 가.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이러다간 둘 다 죽어. 방법이 없잖아. 그때 지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에타이 챔피언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방법이 왜 없어? 둘 다 살아서 나갈 거야. 지수가 갑자기 바위 뒤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지수야, 안 돼. 위험해. 이지수. 이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명의 용병이 지수를 보고 총을 겨눴습니다. 이것 봐라. 여자잖아. 건방지게. 먼저 잡아서 끝장내버려. 지수가 번개같이 첫 번째 용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팔꿈치가 용병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크악! 용병이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2번째 용병이 총을 쏘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손목을 잡고 무릎으로 팔을 올려찼습니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회전하며 발 뒤꿈치로 용병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용병이 의식을 잃고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이태준이 지수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 저 녀석. 녹슬지 않았네. 역시 내 동생이야. 이태준이 바위에서 나와 지수와 등을 맞댔습니다. 남은 용병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태준이 첫 번째 용병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용병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지수가 2번째 용병을 상대했습니다. 용병이 칼을 휘둘렀지만 지수가 몸을 낮춰 피한 후 그의 복부에 무릎을 박았습니다. 용병이 몸을 구부렸습니다. 이태준이 3번째 용병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용병이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태준이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 용병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상대를 팔꿈치로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이태준이 마지막 용병을 어깨 던지기로 바닥에 맺혔습니다. 으아! 모든 용병들이 쓰러졌습니다. 남매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상처는 어때? 너야말로 아주 그냥 날아다니더라. 대단한데.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퍼가 섬에서 도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저놈. 바이퍼가 도망간다. 저놈을 놓치면 끝장이야. 이태준이 헬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헬기가 해안가 위쪽 헬기 착륙장에서 이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빨리 어깨 좀 빌려줘. 뭐, 어깨는 왜? 지금 뭘 하려고 그래? 말할 시간 없어. 저기 착륙장까지 뛰어야 해. 빨리. 지수가 무릎을 꿇고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알았어. 꽉 밟아. 오빠, 제발 조심해. 이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밟고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는 헬기 착륙장 끝에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헬기 안에서 바이퍼가 이태준을 발견했습니다. 저 바퀴벌레 같은 놈이. 바이퍼가 조종석에서 나와 이태준과 대면했습니다. 내 놈, 끝까지 내 앞을 가로막는구나. 바이퍼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태준이 그의 주먹을 막으며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헬기 안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바이퍼가 이태준의 옆구리 상처를 노려가격했습니다. 이태준이 고통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바이퍼가 숨겨둔 단검을 꺼내 이태준을 찌르려 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순간 아래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지수가 해안에서 주워온 작살이었습니다. 푹. 작살이 바이퍼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아! 바이퍼가 단검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태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이퍼를 목졸림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내 놈 악행은. 바이퍼가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이태준이 헬기에서 생화학무기 샘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칩과 함께 상자를 챙겼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이태준이 지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야, 방금 그거 정말 완벽한 어시스트였다. 너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어.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뭘? 오빠가 맨날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때 하늘에서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섬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에서 줄을 타고 707 특임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한 대위가 이태준에게 달려와 격려했습니다. 단결, 중령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래, 저기 헬기에 바이퍼놈 확보했다. 섬 전체 샅샅이 수색해.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의관이 이태준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중령님,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가 아주 잘 됐네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동생이야. 재활치료사거든. 실력이 아주 좋아. 지수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벽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태준이 지수와 함께 해변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오빠, 정말이지. 맨날 이렇게 목숨 걸고 위험한 일만 하고 다니는구나. 지수가 이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만만치 않거든. 그 무에타이 실력 하나도 안 죽었더라. 그러게. 하도 안 썼더니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위기는 끝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가 착륙 준비를 하며 모래를 날렸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북구의 한적한 재활병원. 이지수가 치료실에서 박지훈과 마지막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와, 이거 보세요. 팔이 그냥 쌩쌩 돌아가요. 정말 다 나았어요. 박지훈이 어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 반응이요? 정상을 넘어서 아주 펄펄 날아다닙니다. 통증? 그게 뭐였죠? 하나도,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럼 수영장에서 연습도 다시 시작했어요? 네. 어제 드디어 2km를 완주했습니다. 세상에, 기록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니까요. 박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지수가 박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지훈 선수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재활 따라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 끔찍한 닥터 황 용기 내서 고발하지 않으셨으면 전 아마 평생 선수 생활 끝내고 아직도 그 지옥 같은 독주사를 맞고 있었을 거예요. 박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독한 주사를 맞고 있었을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야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박지훈이 일어나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수가 박지훈을 배웅한 후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이 지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이지수 선생님, 방금 박지훈 선수 나가는 거 봤어요. 아주 딴 사람이 됐던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원장이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저기 서울대 병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네, 서울대 병원에서요? 저한테요? 왜요? 허허, 이지수 선생님을 당장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요? 이번 에이펙스 사건 때 그 대단한 용기,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장이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조건 보니까 지금 우리 병원보다 훨씬 좋아요. 내가 아쉽지만 이건 잡아야지. 잘 생각해봐요. 주말 오후 지수와 이태준이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지수야, 고기 좀 더 먹어. 이게 뭐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요즘 너무 말랐다. 아니야, 엄마. 나 지금 배불러. 충분히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가 이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너 그 다리 이제 다 나은 거냐? 네. 아버지, 보십시오. 쌩쌩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태준이 다리를 움직여 보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정말 너희 둘만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아. 그렇게 맨날 목숨 걸고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니 내가 잠이 오겠어?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알아서 다 조심하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도 말이야, 당신.
애들이 다 옳은 일 하자고 저러는 거 아니요. 난 우리 아들, 딸 아주 자랑스러워. 식사를 마친 후 지수와 이태준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었습니다. 아, 맞다. 오빠, 나 서울대 병원에서 스카우트제에 들어왔어. 정말? 서울대 병원? 아, 그거 잘 됐네. 좋은 기회잖아. 가볼 생각이야? 이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볼 생각이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이 병원도 좋은데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두 사람이 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남자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와 이태준이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민준이 남매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이태준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오빠, 잠깐만. 저 사람 혹시, 맞네. 김민준. 이태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봉투를 주워 담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지수와 이태준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꼴이 말이 아니네. 많이 달라졌어. 죗값 치르고 나니 사람은 변하나 보네. 이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 이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작전 지휘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중령 이태준입니다. 네, 상황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이태준이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또 일이야? 또 임무야?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 먼저 들어가. 나는 이대로 바로 가봐야겠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빠, 제발, 이번엔 다치지 말고. 조심해. 그래, 너도 조심하고. 이태준이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지수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사라진 후에도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이렇게 임무를 위해 떠날 것입니다. 자신도 새로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불의와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남매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 지수가 집 대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왔냐? 태준이는 또 바빠? 네, 아빠. 급한 임무라고. 먼저 갔어요. 지수가 거실로 들어가며 답했습니다. 그래. 저놈의 임무. 수고가 많지. 아버지가 소파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과일 좀 먹어. 지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에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태준이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내일 아침이면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언제나 정의를 향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지수와 이태준 남매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